한 주 사이에 거래가 통째로 멈추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6월 23일 코스피 마이너스 9.99%, 사흘 뒤인 26일 또 마이너스 5.81%, 서킷 브레이커가 한 주에 두 번,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화면 앞에서 같은 걸 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흔들리니 지수가 무너진다. 그런데 바로 그 폭락이 한창이던 며칠 사이 전혀 다른 자리에서 조용한 신호가 하나 켜졌습니다. 2년 넘게 죽었다는 소리만 듣던 섹터 2차전지입니다. 니켈이 한 달 만에 21% 올랐고 리튬은 40% 가까이 튀었습니다. 원자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두 달도 안 돼 140% 넘게, 삼성 SDI가 저점에서 2배 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업황은 여전히 최악이라는데 가격은 이미 돌아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모순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왜 모두가 반도체 폭락을 볼 때 큰 자금은 조용히 배터리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는가? 먼저 통념부터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2차전지가 죽었다는 말, 저는 틀렸다고 안 합니다. 지난 2년은 실제로 참혹했습니다. 전기차가 팔릴 거라던 완성차들이 말을 바꿨습니다. GM은 전기차에서 상당 부분 발을 뺐고, 포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맺은 6조 원짜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삼성 SDI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1조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고, 셀 공장들의 가동률은 50%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그게 사실이냐가 아닙니다. 죽었다던 섹터의 원자재와 주가가 왜 하필 지금 먼저 움직였느냐입니다. 답을 먼저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배터리를 보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은 전기차 하나만 보고 배터리를 샀습니다. 전기차가 꺾이니 배터리도 같이 꺾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배터리에 다시 눈을 돌린 건 전기차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 개의 수요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서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쓸 전력을 담아둘 ESS. 둘째, 사람 몸을 입기 시작한 피지컬 AI, 즉 로봇. 셋째, 2027년으로 다가온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반도체가 만든 돈이 배터리의 어느 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국내에서 실제로 받아내는 회사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선을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이름을 꺼낸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이 둘은 이미 시장이 압니다. 두 달 만에 140%, 저점 대비 2배. 대장주가 먼저 뛰었다는 건 이 이야기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대장들을 배경에 두겠습니다. 지금 봐야 할 건 추가 상승 여력이 아니라 아직 시장이 손대지 않은 한 칸 안쪽, 셀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소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업황이 돌아설 때 가장 크게 튀는 건 늘 소재 쪽이었습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아서 가동률이 조금만 올라와도 이익이 급하게 붙는 구조라 셀이 2배 오를 때 소재가 5배씩 가던 국면을 우리는 2020년에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재주들은 대부분 52주 저점 근처에 눌려 있습니다. 대장은 뛰었는데 소재는 아직입니다. 바로 그 간극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전해액을 만드는 엔캠입니다. 전해액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터리 안에서 이온이 오가는 길, 그 액체입니다. 배터리를 채우려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소재죠. 엔캠을 먼저 꺼낸 이유는 기술 자랑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가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세 축 중 첫 번째, ESS. 엔캠은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물량을 받아내는 회사입니다. ESS는 전기차 배터리와 화학이 좀 다릅니다. 값싸고 안전한 리튬 인산철, LFP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 LFP 방식이 전기차용보다 저장 용량당 전해액을 1.5배쯤 더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저장할수록 엔캠이 파는 전해액의 양 자체가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엔캠이 2026년에 공급하겠다는 ESS용 전해액이 6만 톤입니다. 2025년 공급량은 1만 3천 톤이었습니다. 한 해 만에 361% 늘어난 규모입니다. 계약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프랑스 배터리 회사 베르코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짜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대고 규모는 약 6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계 1위 CATL과도 5년간 35만 톤을 대기로 하고 그중 1조 5천억 원어치는 이미 계약을 끝냈습니다. 전기차가 꺾인 그 2년 동안 엔캠은 ESS와 유럽, 중국 물량으로 계약서를 쌓아온 겁니다. 그래서 엔캠에서 봐야
봐야 할 건 당장의 분기 적자가 아니라 이 쌓인 계약이 언제부터 매출로 넘어오느냐입니다. CATL 물량의 첫 공급이 2026년 2분기,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도 분명합니다. 공격적으로 증설을 밀어붙이는 회사라 증설 속도가 물량을 앞질러 버리면 전에 판매 단가와 가동률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엔캠의 계약서는 이미 두툼합니다. 남은 건 그 계약서가 실제 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그걸 매 분기 확인하면 되는 회사입니다. 엔캠이 얼마나 많이 파느냐의 회사라면 두 번째는 결이 다릅니다. 없으면 배터리가 아예 안 돌아가는 아주 작지만 대체 불가능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 첨보입니다. 첨보가 만드는 건 전해질 첨가제입니다.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이 되게 하고 불이 안 나게 잡아주고 수명을 늘려주는 게 전부 이 첨가제입니다. 배터리에 넣는 비타민 같은 소재라고 보면 됩니다. 양은 적은데 빠지면 성능이 무너집니다. 첨보의 진짜 무기는 리튬형 리프C입니다. 이 소재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게 첨보입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양산 공장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왜 첨보를 지금 봐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리프C라는 소재는 배터리 성능을 끌어올릴수록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니켈 비중을 높인 고성능 양극재, 용량을 키운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축인 전고체 배터리. 성능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이 방향마다 리프C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전고체입니다.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이 배터리에서 리프C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이 요구됩니다. 삼성 SDI가 2027년 전고체 양산을 목표로 이미 파일럿 라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고체가 팔리기 시작하면 첨보가 파는 소재의 양이 같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 얘기만도 아닙니다. 첨보의 EF 전해질은 테슬라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최종 확인됐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양산량 공급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첨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리프C와 첨가제를 대규모로 찍어낼 생산 거점을 짓고 있습니다. 수요가 오기 전에 그릇을 먼저 키우는 겁니다. 다만 첨보는 엔캠과 리스크의 성격이 다릅니다. 엔캠이 이미 계약을 손에 쥔 회사라면 첨보는 전고체라는 미래에 한 발 더 걸친 회사입니다. 전고체 양산이 2027년으로 잡혀 있으니 그 시점이 뒤로 밀리면 지금의 기대도 함께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첨보는 지금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전고체 로드맵이 일정대로 굴러가느냐를 붙잡고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본 두 회사, 엔캠과 첨보는 방향이 어디로 튀든 결국 배터리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배터리가 살아나야 사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지금 한국 증시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성장축에 동시에 다리를 걸친 회사가 있습니다. SKC입니다. SKC의 핵심은 자회사 SK넥실리스가 만드는 동박입니다. 동박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구리막입니다. 음극에 붙어서 전자가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얇고 균일할수록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죠. 그런데 SKC를 오늘 세 번째 자리에 놓은 진짜 이유는 동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배터리 업황이 나빠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터리 쪽부터 보겠습니다. SK넥실리스의 동박도 방향을 전기차에서 ESS로 틀었습니다. ESS용 동박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32% 늘었고 2025년 4분기 기준 ESS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엔 ESS 판매를 한 번 더 2배로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두 회사와 결이 비슷합니다. SKC가 다른 건 지금부터입니다. SK넥실리스는 배터리용 동박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도 같이 합니다. 반도체 성능을 검사하는 테스트 소켓 사업이 분기와 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고 2026년에도 20% 넘는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게 AI 반도체 수요인데 SKC는 그 수요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부진하면 반도체가 받치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배터리 받치는 양다리 구조입니다. 실제로 숫자에서 바닥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KC의 20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손실은 아직 287억 원으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전이익, 에비타가 1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자 회사가 돌아설 때 영업이익보다 먼저 켜지는 신호가 에비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SK넥실리스는 전고체용 집전체와 리튬메탈 배터리용 동박, 로봇과 방산, 항공우주에 쓸 동박까지 공개했습니다.
동박 하나로 배터리, 반도체, 전고체, 로봇에 전부 발을 걸치는 그림입니다. SKC에서 이미 반등을 시작한 것 아니냐, 늦은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셋 중에선 회복 신호가 가장 먼저 켜졌습니다. 그래서 SKC는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레이시아로 옮긴 동박 공장이 2026년 2분기에 실제로 흑자로 넘어오느냐를 확인하며 따라가는 회사입니다. 동박 판가가 다시 눌리거나 공장 이전이 매끄럽지 않으면 그 흑자 전환 시점은 밀릴 수 있습니다. 새 회사를 봤으니 이제 이 이야기 전체의 약한 고리를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캐즘이 진짜 끝난 건 아닙니다. ESS와 로봇이라는 새 수요가 열린 건 분명하지만 아직 전기차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울 만큼 크진 않습니다. 둘째, 전고체는 2027년 양산입니다. 지금 주가는 그 미래를 미리 당겨서 반영하는 구간이라 기대가 실적보다 앞서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셋째, 중국입니다. 전 세계 ESS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값싼 중국산 LFP가 이미 쥐고 있습니다. 한국 소재가 파고들 틈은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 흐름이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수급입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가 예고돼 있어 시장 전체가 출렁이면 이런 중소형 소재주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확인하며 나눠서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건 반도체였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도 폭락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가 벌어들인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을 저장하고 사람을 대신할 로봇의 몸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전력과 로봇의 몸을 채우는 건 결국 배터리입니다. 대중은 아직 삼성 SDI와 에코프로 이미 2배 오른 대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자금은 그 한 칸 안쪽 아직 저점에 눌린 소재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담는 쪽에 엔캠, 없으면 안 되는 소재의 첨보, 배터리와 반도체 양쪽에 걸친 SKC, 전해의 첨가제 동박. 역할은 셋 다 다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돈의 무게중심이 칩 그 자체에서 그 칩이 만든 다음 세계를 채우는 소재로 번지고 있다는 것. HBM댐도 그랬고 전력망도 그랬습니다. 대중이 대장을 볼 때 큰 자금은 늘 그 한 칸 안쪽을 먼저 봤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한 칸 안쪽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이 다음으로 향하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AI 반도체입니다. 빅테크의 인프라 투자가 해마다 커지는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칩을 만들고 받쳐주는 부품과 장비는 이제 막 재평가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폭발은 늘 같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대형주가 아니라 소형주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수백조 원짜리 대형주는 수조 원이 들어와야 겨우 몇 퍼센트 움직입니다. 반면 시가총액이 가볍고 유통 물량이 적은 소형주는 몇백억 원의 수급만 쏠려도 상한가에 꽂힙니다. 같은 돈이 들어와도 그릇이 작을수록 물은 빨리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은 소형주를 살 때 절대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가격을 흔들지 않으려고 바닥 횡보 구간에서 몇 주에 걸쳐 조용히 나눠서 모읍니다. 차트는 지루하게 옆으로 기는데 수급 데이터만 소리 없이 쌓이는 구간, 그게 바로 매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뉴스가 터지는 날, 대중이 몰려드는 바로 그날이 먼저 모아둔 쪽이 물량을 넘기는 날입니다. 과거 30배 가까이 폭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뉴스 전에 이 구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섹터의 한복판에 있는 종목인데 아직 뉴스 한 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수급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 직전의 종목들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목이 뭔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이 종목은 공개를 안 하는데? 라고 의문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공개하면 다른 채널 또는 업체에서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유료로 종목을 되팔고 있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구독자들에게만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취지와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히든 종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세 가지 스텝만 밟아주시면 됩니다. 첫째, 영상 끝까지 보신 뒤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둘째, 댓글에 9번이라고
라고 남기기. 셋째, 메시지로 9라고 문자 보내기. 정말 쉽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 하나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 히든 종목의 이름과 추천 매수, 매도 가격까지 정리해서 장이 열리기 전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이름이 뜨고 나서 찾으시면 그때는 이미 바닥에서 모은 쪽이 파는 자리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뒤늦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